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 팀으로 쭉 함께 해주실 네 분이지요.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에서 온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현근택입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예,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신 변호사님 옆에 지금 네네네. 뭐처럼 뭘 홍보하실 게 있는지 이렇게 판넬을 네, 하나 들고 오셨는데 판넬 하나 어떤 가져왔습니다. 겁니까? 오는 7월 23일이 노회찬 대표님 제 3주기인데요. 아. 거기에 맞춰서 노회찬 6412라고 명필님 잘 아시죠? 이은 감독 계신 명필님에서 함께 제작하는 다큐멘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지금 서포터즈 모집하고 있거든요. 여기 서포터즈로 이제 펀딩에 참여해 주시면 이 다큐멘터리 맨 끝에 엔딩 크레딧에 네네. 이름 딱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7월 23일 날 시사회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회찬 재단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노회찬 전 대표님에 대한 추억과 사랑을 전달해 주실 수 있다. 노회찬 재단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깨알같이 요 정도 홍보는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제가 노회찬 재단 예, 이사기 예. 때문에 예, 요 정도 홍보 도와드릴 테니까 저도 하나씩 갖고 오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출연료를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특히 처음 출발하셨던 두 분은 아무것도 안 받고 시작하셨던 분들이기 진짜요? 때문에 예. 그래서 맞아요. 기억해보니까. 일단은 뭐 요 정도 공적인 업무에 준하는 홍보까지는 저희가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요 질문부터 오늘 우리 마중물 토크 살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 좀 보수정 패널분들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장수장님, 네,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하십니까? 폐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여성 정책은 분명히 필요하죠. 음. 양성평등, 소수자를 위한 배려 이런 것들을 여성부 폐지시키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고 봐요. 2020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에 여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나라가 191개국이에요. 오. 그리고 부하청, 그러니까 차관급 이상으로 정부 조직이 되어 있는 나라가 137개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여성부를 폐지한다? 그러면은 외국에, 다른 나라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여성 정책이 후퇴될 수 있구나 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지금 1년에 올해 예산을 보면 1조 2,800억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느냐, 업무를 잘 하냐 못하냐 이런 것을 다시 새롭게 어떤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바꿔 나가야지 그냥 무조건 폐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사실 그 여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행정부처에서 뭐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그래요? 또 주장이 있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무슨 뭐 이제 게임 셔로프 맞아요. 이제 뭐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하지 않고 왜 다리만 긁고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셧다운이죠. 예, 셧다운제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예. 천하람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폐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꼭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거는 의견도 저도 있죠. 뭐 부처를 없애는 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당연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성가족부 자체가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목표 자체가 중요한 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 그게 꼭 여성가족부라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건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폐지를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냥 생짜 다 없애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 뭐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든 이름이 뭐가 됐든 조금 더 제대로 된 뭐 구조로 가져가 보자라는 거고, 네. 확실히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직접 겪은 거는 법무부에서 예. 그 형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거를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또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부처에 편성된 양성평등 예산들이 있고 예. 굉장히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이걸 별도의 어떻게 보면 중앙위원회로 꾸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랄까 너무 이게 성역화시키지 말고 네네. 여러 옵션을 다 따져봐야 된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 두 분께 여쭤본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이 얘기를 작은 정부 뭐 얘기를 하면서 통일부도 폐지하자고 그러던데. 네. 통일부 뭐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쏘아 올린 이 작은 공이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유력한 야권의 또 대선 주자로 불리는 분들까지 가세하면서 지금 얘기가 좀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0대 여성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1%다 뭐 이런 기사도 최근에 지금 좀 나왔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로 좀 이런 영향 때문 아니냐?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런 영향이 있죠. 뭐 저는 일단 폐지에는 반대고요. 지금 천하람 변호사처럼 얘기하는 건 약간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이 여성가족부에 쓰는 예산을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지원 정책으로 쓰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유승민 대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승민 대표인가요? 의원이 어쨌든 유승민 이게 거기에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 여갑을 유지할 테냐 아니면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 거냐 이거는 사실은 오랜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는 더 확대 발전시키겠다. 권한도 더 확대하고 역할을 하나로 집중시키겠다. 예산도 늘리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축소를 하면서 위원회는 약간 모순된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언론에 논란이 되고 있듯이 2012년 아마 박근혜 비대위 때 어떤 책을 썼어요. 네. 뭐 이걸 물론 할당제 부분은 다른 거지만 그때는 굉장히 또 이제 뭐 여성 할당제를 8대 2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10년 사이에 뭐가 바뀐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 통일부는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이나 약간 어찌 보면 소수라든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감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정치라고 보는데 어찌 보면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이고 사실 역할 중복은요 어디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정책 하면은 공교부 뭐 기재부 다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모든 정책이 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여성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역할 중복이라는 거는 맞춰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갑을 없애야 된다. 그 논리는 제가 보기에 성립 안 하는 논리예요. 오프닝 토크가 조금 길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신 변호사님 얘기 간단하게 듣고 천 변호사님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반론하실 거 있으면 제가 짧게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신 변호사님. 간단하게 그 논리상 말이 안 돼요.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를 조직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치환하고 있거든요. 잘 못했으면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재정과 권한을 줄 거냐. 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 더 잘하게 할 거냐. 뭐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야 잘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쪽 그 아예 폐지하자.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연관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렌드상 안 맞아요. 아까 191개국 뭐 얘기도 하셨지만 거기를 떠나서 오늘 저 지금 TV 광고 한번 보세요. 소위 뭐 각종 스포츠 그 브랜드들도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데도 네네. 그렇고 다 여성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나 모습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전부 다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트렌드를 거슬러 가겠다는 거예요. 트렌드상 안 맞고요. 세 번째는 정무적으로 득이 될까? 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 근데 20대 지금 약간 어쨌든 지지를 좀 많이 받는 쪽에 좀 더 강한 지지를 원하는 그런 액션이 아닌가라고. 아니, 그렇게 해서 다들- 나머지를 다 버리겠다는 겁니까? 20대 저희 이제 20살 된 딸이 그 얘기 듣고 정말 이렇게 혀를 차더라고요. 사람들이. 왜들 이러는 거야? 다 같이 바보가 되기로 다 같이 결심한 거야? 우리는 뭐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해 버리더라고. 근데 천 저도 변호사, 짧게 예. 반박하면 네. 제가 안 그래도 이 이슈 가지고 제가 아는 주변의 여성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와이프께. 네네. 근데 제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성가족부 솔직히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과연 여성가족부가 20년 동안 있음으로 인해서 여권 신장이나 뭐 양성평등에 도대체 무슨 기여를 했냐. 그리고 또 우리 최근에 살펴보면 무슨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사태 때도 네. 여가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 그러다가 갑자기 존재감 보여준다고 셔다운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폐지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지 이분들이 뭔가 변하고 또 다르게 어떻게 보면 조직이 재편되더라도 기능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갈 거니까 저는 뭐 퍼포먼스에 이거를 그렇게 대한 할 건 아닌 것 평가라는 같아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좀 극약 처방이 필요할 정도라는 이제 주장과 지금 이제 나머지의 반대 의견들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당분간 그 뭐 이 이슈와 함께 그 작은 정부론을 어쨌든 보수 쪽에서 주장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아주 길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의견들 나눠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오늘 어제 야권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이제 여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일사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죠. 네, 민주당 예비 경선 결과가 오후에 나옵니다. 지금 어쨌든 지지율 자체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는데 또 국민 면접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1위를 차지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오름세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분석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1, 2위는 이낙연, 이재명 이 두 후보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1위, 이낙연 후보가 현재로서는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격차를 또 얼마나 좁힐 것이냐 이런 또 관전 포인트도 있고 과연 이제 컷오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1등 1등 일단 네 분 쭉쭉 이름 하나씩 외쳐주시죠. 자, 현 변호사님부터. 이재명 지사가 되겠죠. 이재명 지사. 1등 이재명 지사죠. 네. 이재명? 이재명 지사. 네네네. 그렇다면은 2위는 역시 그냥 이낙연 전 대표님. 이낙연 전 대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차이를 얼만큼 그렇죠. 좁혔을 거냐의 문제겠죠, 사실은. 음.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국민 면접 이후에 이낙연 전 총리 뭐 이낙연 의원, 이낙연 후보로 다 후보로 통일을 하죠. 네, 예. 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그래도 뭐 상승세가 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 추이를 보시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재명 후보가 너무 답답해요.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굉장히 사이다 같은 매력이 있으신데 네. 굉장히 요즘은 보면 1위 후보로서 실수를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굉장히 고구마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원래 푸근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보여주려고 하시다가 성격이 가끔씩 욱 나와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답답하고 고구마 같은 느낌으로 갈 거면 차라리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거 가지고 다 고구마는 고구마인 거죠. 그러면 양쪽 다 고구마야.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차라리 뭐 좀 답답하더라도 뭐 엄중낙연 이런 그 별명도 있으시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더 원래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도덕성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는 차라리 더 안전한 후보 쪽으로 가겠다라는 느낌들이 있으면서 이낙연 후보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 요거는 약간 반론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사실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점수 잃은 면이 있어요, 사실. 네네. 네, 그 이낙연 후보는 약간 점수를 딴 면이 있고 지지율로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토론회는 사실은 뭐 말을 잘하는 거 이런 거보다 표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아니면 자세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원래 시각적인 효과가 더 크거든요. 원래 이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오히려 뭐 그렇죠. 한 7, 80% 6대 4, 정도 뭐 7대 3 이렇게 보는 그렇게 분들도 얘기하잖아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보면 약간 불끈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얼굴 표정 같은 게 화를 나는 표정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이제 드러냈잖아요. 네. 국민들이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서도 그런 걸 많이 이제 조언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습관성도 있고 평소에 이제 언어 습관도 있고 이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당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1, 2, 3, 4차 이렇게 왔는데 네 번째는 그래도 조금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자제하고 여유도 좀 있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하면서 차차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쿨하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 아니. 아니 뭐 그 우리 프로그램 가장 큰 매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영의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뭐 예. 장수장님요? 그러니까 TV 토론은 그렇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보면 몇 가지 태도에 관한 실수, 답변에 관한 실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큰 대세를 바꾸기에는 어렵다.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 청문회 같은 형식으로 네. 토론회나 면접회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네.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지지율만 더 확인해 준 것이 아니냐. 이재명이 강자다. 이러한 프레임만 더 강화시켜줬다라는 생각이 나머지 들고요. 후보들이 자꾸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만 공격하는 그렇죠. 듯한 질문을 하니까 이낙연 후보께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네. 그것을 뒤집을 만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되게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 변호사님께는 뭐 조금 다른 질문을 비슷하지만 네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늘 이런 거 할 때 그 반대 진영에서 역선택? 역선택 얘기 네. 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에서는 뭐 이제 이낙연 후보를 밀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데 요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아니면은 보기에는 뭐 일부 반영은 될 수 있겠지만 네. 뭐 열심히 하신다면 반영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선거인단이 44만 명 음. 모집됐거든요. 여기에 아무리 본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44만 명에 그냥 바닷물에 물 탄 거죠. 그 정도라서 일부 뭐 1% 내외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세에 지장 없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태도하고 메시지가 그러니까 태도만 약간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메시지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토론에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소득이 도대체 이재명에게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뭐 뒤 내지는 옆으로 간 거다. 또는 뭐 그 이 성장을 위해서 그 공정 성장을 위해서 하나의 정책 수단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1번은 기본소득인데?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런데다가 태도의 기복과 메시지의 일부 혼선이 같이 겹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네네. 이낙연 후보가 2등을 하는데 몇 퍼센트로 2등을 하느냐. 즉 이거는 퍼센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선 가서 합종연행이 됐을 때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엎을 만큼의 득표를 하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그렇죠. 두고 봐야 될 건 뭐냐면 원래 탈락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수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준석 대표 예선 해가지고 본선 올라갈 때 다 30분 만에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준석 대세론을 형성하게 된 굉장히 결정적인 맞아요. 거였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예. 나오나 안 나오나 음. 두고 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얘기해 주신 딱 지점이에요. 신 변호사님이. 네. 1, 2등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이제 이야기를 나눌 3등부터 6등.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아니 3등부터 6등이 왜 중요해요? 어쨌든 그분들이 나중에 합종 올라가서 연행을 엎을 수 통해서 있느냐. 안 돼. 1, 2등을 뒤집을 수 있느냐? 아니 여기 어떻게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가 관전 포인트죠. 아니 근데 뭐 합종 연행을 하느냐 아니면 단일화를 하느냐 그 문제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예측해 보자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긴 전제 조건이 몇 개 있잖아요. 단일화 할 거냐라는 거. 그리고 단일화해서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과연 단일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가정을 해서 우리가 그거 다 안 될 거다 그게.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다라든지 역선택하면은 앞서가는 후보에게 되게 불리할 거라든지 네. 이런 거는요 정치 분석가들이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냥 상상하고 분석하는 거다. 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그럼 여기 계실 이유가 별로 없는데.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 이쪽 교수님 경선에 되셨잖아요. 관심을 보이지 마라. 어차피 끝났다. 그러면은 이게요. 일단은 장소영 교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그냥 그러면 지금 현재 스코어대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요. 우리가 어떤 선거를 예측하다 보면 선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여론조사대로 거의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6일, 7일에 오마이뉴스가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네네네. 한 거 있는데 거의 그 수치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민주당 경선에 흥행이 별로 안 될 거다. 이미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데 뭔 재미가 있어요. 결선 투표 갑니까 안 갑니까? 결선 투표는 가겠죠. 그럼 재밌어지지. 근데 그게 뒤집어 엎을 만한 결과가 나올까라고 야 예상하기는 이게 요거는 아마 의견들이 좀 충분히 다르실 수 있는 달릴 수 화두기 있는 때문에 부분이죠. 예. 사실 결선 투표 가면은 또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연 그럼 그 모든 주자들이 다 한 사람한테 모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재명 1등, 이낙연 2등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50% 못한다. 네. 나머지 후보들이 다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아마 추미애 후보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위 정도 지금 여론조사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추미애 후보도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와는 지금 약간 어찌 보면 이렇게 긴장 관계 있잖아요. 네네네. 견제구를 던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좀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들을 그렇죠. 많이 예, 보내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스탠스는 그런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박용진 후보도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 후보와 좀 같이 갈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요. 본인이. 박용진 후보는 지금 토론회 모습만 봐서는 누구와도 함께 가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 하고 계시던데요. 같이 갈 수 있는 분이 보면 이제 정세균 후보 정도고. 네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양승조 후보도 이낙연 후보와는 예전에 보면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뭐 DJP 연합하듯이 호남에서 충청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구도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최문순, 야, 김두관 지금 현 변호사님이 밑에 노트에 음. 온갖 경우의 수를 지금 아니, 써놨어요. 하면서 지금 써놨는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계세요. 사실은 정세균 후보 정도가 이제 뭐 연대 대상일 때 정세균 후보도 근데 섣불리 그 경선하기 전에 단일화 쉽지 않아요. 본인이 마지막이거든요. 정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밀어주라고 하지.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그래도 현직 의원인데 네. 정세균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 사이 단일화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보여요. 그 또 하나 이제 변수라고 해야 되나? 네네. 아니면은 막전 막후 이런 건데 이재명 지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음. 이재명 지사도 각 후보들에게 아유 이번에 저를 좀 밀어주시고 다음번 우리 같이 정권을 다시 우리가 가져오자 이런 식의 분명히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당연히 그거는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단일화 이런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약간 이재명 후보와 어쨌든 지금 추미애 후보는 조금 연대를 할 뭐 확률이 그렇게 높다. 볼 수도 있지만 어. 그냥 이번에 경선 과정 중에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겠어요라고 명시적으로 많은 후보들이 하지는 않겠지만 네. 1등 후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작업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좀 그 밑에 있는 후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고 좀 강하게 뭐 좀 공격하려다가 또 못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딱 한 사람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누구요? 박용진. 박영진 후보. 예. 어떤 제안이 들어와도 아까 이제 심 변호사님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정책과 관련됐던 네네. 것도 어쨌든 박영준 후보가 계속해서 문제 네.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공약이라고 했는데 왜 안 했다 그러냐. 그런데 다시 찾아봤더니 뭐 예전 인터뷰까지 거론을 하면서 예. 좋습니다. 뭐 일단은 그렇다면 대부분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가 조금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일단은 1대1 최종 결선을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는 게 이제 현 변호사님의 좀 바람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6위 맞추기 해야지. 6위 맞추기 해야죠. 3등 맞추기를 3등 맞추기. 아, 3등 3등. 맞추기도 대충 나오지 않았나? 나왔지. 내가 보기엔 추예요. 추미애 3등 추입니다. 후보가 3등 할 네. 가능성이 높죠. 아니 정세균 전 총리는 그러면은 뭐 죄송합니다만은 추의 상승세를 정세균 전 총리가 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추 전 장관이 일단 민주당 에서는 3등을 할 것이다. 그 44만 명 중에 이렇게 목표 의식을 갖고 그냥 관심 있어서 나도 해볼까 하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목표 의식 굉장히 단단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추 쪽이 꽤 될 거로 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 선거인단 자꾸 44만 얘기하는데요. 지금 한 50만 됐고 권리당원 벌써? 80만은 그거 가지고 이제 늘었다고. 자동 선거인단이기 야, 때문에 글쎄. 현재 130만이고요. 오. 예. 권리당원은 자동이 들어가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게 3번 모집합니다. 지금 1차 모집 기간인데. 근데 지난번 선거 때는 권리당원까지 해서 210만이었어요. 이번에도 200만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 사실은 어찌 보면 권리당원이 그중에 200만이면 권리당원이 80만이면은 반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의 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거인단 중에서. 아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은 또 우리가 나오는 얘기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인 지지자들 지지층. 가운데에는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 프레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이사에게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 80만에 포함해서 네. 200만, 300만 뭐 원래는 이제 300만 목표하고 있는데 200만, 300만 넘어가면요. 그게 일부에 뭐 몇만 명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구도가 안 돼요. 거의 그러니까 모집단이 많아질수록 거의 일반 여론처럼 갑니다. 그렇죠. 여론조사처럼 가게 그건 뭐 돼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게 아마 대부분의 합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 선거인단 모집에 어찌 보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처럼 뭐 역선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당원들 중에 뭐 일부 영향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크지 않아요. 실제로 일반 여론 지지처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네. 어쨌든 모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되겠죠. 정치권에 네. 내려오는 격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당심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정확히 하시네요. 네. 조직은 바람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자꾸 이낙연 후보가 난 지금 치고 올라가는 추세야라고 해도 한 번씩 언론에서 이재명, 윤석열 양자 대결 딱 붙여봤는데 이재명이 이길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되게 근접할 때도 나오고 요즘 지금 계속 말씀해주신 대로 나오고 있죠, 네, 사실. 그다음에 예. 이낙연 대표는 좀 계속 지는 걸로 나오고 이러면 당원들이 우리 본선 가야 되는데 누가 이길 수 있어?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극렬한 네. 아니면 나를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이 결국에는 이 경선 과정 중에 선거판을 뒤집을 수는 없다. 결국에는 당심도 민심을 따라간다. 네. 그렇게 그리고 말씀드려요. 제가 봐도 그 부분 관련해서 저는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거전에서 가장 많이 얻어가는 사람이 추미애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무슨 그래요? 얘기냐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됐을 때 이건 그냥 제 머릿속에 내 추미애 화이팅! 피셜입니다만은 화이팅! 이거 추미애 역시 장관 아니 저 두 분이 자꾸 응원하면 나는 뭔가 이게 뭐가 아니, 있나 아니. 싶기도 하고 좀 근데 그래요 어차피 사실. 결선 후보가 되시지는 못할 텐데 본심이에요. 그렇지, 본심인 그렇지. 거 추미애 후보가 제 생각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총리도 노리고 있으시다고 봐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 지금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본인이 후보가 되더라도 만약에 극렬 지지층 우리 민주당의 아주 극렬 지지층 분들의 지지를 못 받고 민주당 안에서 흔들리면 본선 할 때도 계속 뒤가 불안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추미애 후보가 뭐 이런 극렬 지지층들의 지지를 굉장히 본인에게 결집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지사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본인이 탈락한 이후에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몰아주는 모양새가 되면 네. 이거는 그 민주당 내부의 정리에 어마어마한 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이시네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추미애 후보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극렬 지지층을 등에 업고 자기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앞에는 좋게 얘기하더니 맞아요. 뒤에 가서는 뭐 장사라고. 아니, 맞는 말이에요. 당신 얘기인데 어떻게 맞는 표현하느냐에 말이야.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정치 거지. 이 자기 장사하는 게 나쁜 사실은 건 아니니까 자기 아직까지는 뭐 존재감을 중립- 엄청 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극렬 지지층이라 그러는데 그냥 뭐 당원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재명 지사도 추미애 후보한테 빚이 있죠. 예전에 지방선거 네네. 때 뭐 어쨌든 뭐 쫓아내라 뭐 징계라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추미애 후보가 당 대표였어요. 딱 지켜줬죠. 지켜졌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거에 대해서는 고마움이 있죠. 지금 또 가면 굉장히 이제 다 7, 8명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네네네. 뭐 사과할 기회도 주고 또 사실 이제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넘어야 될 산이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이낙연 후보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낙연 후보한테 뭐 총리 할 때 뭐 했냐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죠. 그동안 뭐 부동산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자기 당대표일 때 뭐 했어 그러면? 아니 선거 때 이겼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는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대표를 왜 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아요. 네. 7개월 8개월밖에 했는데 그만둬 버렸잖아요. 근데 네. 또 그만두고 선거했는데 또 선거도 졌단 말이에요. 보궐선거. 대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지점을 엄청나게 이낙연 후보에게는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마이너스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게 물론 당내 경선이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직접 말은 안 하지만 당원들이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냥 대선 나가든가 아니면 했으면 끝까지 가든가 해야 되는데 중간에 관두면서 당대표 새로 뽑게 됐고 또 선거 보궐선거도 그 정권을 당을 바꿔가지고 냈는데 안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당대표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왜 했을까 이 얘기가 있어서 그 질문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 경선에 나와야 되는데 다른 후보들이 이제 미처 그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있지만 그런 마음이 돌려가면서는 있는 거죠. 다 물어보시던데요. 뭐 재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서는 뭐 추미애 엄청나게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묻긴 하는데 사실은 근데 당내에서 음. 당신이 선거해서 졌지 않느냐 이 얘기하긴 쉽지 않아요. 아, 그건 당연히 뭐 어느 당이든. 어느 당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황교안 대표님한테 그 얘기 맨날 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당 밖에 계시니까. 거기는 밖에 계시니까 밖에 그렇죠. 만약 계시니까. 후보로 나와서 봐요. 그렇게 하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아까 뭐 말씀 추미애 이재명 사이에 관련된 두 후보 사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천 변호사님 그 분석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마지막에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뭐 이거는 뭐 다를 수 있지만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농담처럼 그래도 총리는 안 할 것 같다. 총리에서 대통령 된 사람이 없거든요. 어차피 대통령 못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대선을 못 알겠습니다. 돌아오고 있기 예. 때문에. 요 얘기는 이런 것까지 하고 근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얘기를 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뭐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좀 이건 정말 좀 커버를 쳐주려고 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아마 그런 부분이었을 겁니다. 최근에 어쨌든 그 여배우 스캔들이 다시 좀 불거지면서 조금 설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 그냥 사과하고 가시죠라고 MBC 100분 토론에서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후보가 아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예 그 자기 시간을 줘서 기회를 주는구나 좀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쨌든 바지라도 한 번 더 내려야 되겠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또 박용준 후보는 뭐 본산이었으면 폭망각이었다 뭐 이렇게 아주 맹비난을 했는데 많이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쨌든 이 여배우 스캔들이
이 언론들이 보기엔 너무 재밌고 또 좋아하는 소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여배우분도 계속 자기 SNS에서 활동을 뭐 되게 재개하신. 근데 뭐 이미 검증 끝난 거 아니냐. 심지어 지금은 좀 보수적인 평론을 많이 하고 있는 진중권 교수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요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뭐 아니 모르겠어요. 진중권 교수한테도 뭐 본인한테 뭘 했다 그래가지고 될 것 같은데 경쟁기 타자고. 그분이야 뭐 다 그러시는 분이니까. 근데 사실은 뭐 그 여배우가 그런 활동하는 거야 이미 뭐 다 알려져 있고 네. 또 뭐 강윤석 변호사하고 또 뭐 재판 소송도 뭐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는 그분 자유인데 이거 어떻게 반응하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할 필요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논란을 키우는 거잖아요. 끝났다.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는 뭐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분 얘기고 저는 뭐 그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다든지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스탠스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계속 이제 못 참은 그 거죠. 계속 후보자들끼리 얘기하니까. 이제 계속 네. 그 공격이 들어오니까 결국 그렇죠.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이게 결국은 이제 본선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음. 야당들도 분명히 그 부분 공격할 텐데 네.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좀 사전에 좀 저 예방 주사를? 백신 좀 맞은 거 아닌가. 사람 안 바뀌어요, 근데. 근데 오히려 시원했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저는 이게 예. 되게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그 발언이 두 가지가 하나는 송영길 대표의 대깨문 발언, 네네. 그다음에 하나는 그럼 바지라도 내릴까요? 한 번 더 내려야 되겠느냐? 이게 지금 뭐 이게 뭐 품위가 없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재명이라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때 이거 딱 그거 연상하잖아요. 그 나훈아 씨가 네네네네. 모 여배우랑 무슨 뭐 이런저런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니까 단상위로 팍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바지 한번 내릴까요 했던 거. 그때도 굉장히 뭐 물론 그 나훈아라고 하는 스타 대중문화 스타가 했으니까 뭐 달리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걸 딱 떠올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굉장히 잘 나훈아 씨 그 스캔들이 마무리가 됐어요. 네네. 이재명 후보의 기존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논란이 되더라도 뭐 속 시원하네. 이렇게 평가받을 개연성이 있다. 높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렇게 저렇게 찍고 파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 3월 달까지 길게 놓고 보면 전 오히려 이게 크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똑같이 송영길 대깨문 발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막 나 기분 나빠. 정서적 감정선을 건드린 거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실함이 있다면 송 대표가 왜 그 발언을 그 시기에 했을까?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절실한 생각이 점점 들면 들수록 그래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의 흐름이 그쪽으로 갈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천 변호사님? 생각이 들어요. 전 송영길 대표의 대깨문 발언이랑 이 바지 발언은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대깨문 발언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판단하에 나온 발언이에요. 네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사실 그때 욱해서 사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번 대선 때 그 2위 주자였던 2위 주자의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 지금 2위 주자면 이런 걸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뭔가 뭐 화려한 스캔들 같이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게 필요한데 네. 지금 1위잖아요. 그리고 아까 현근태 변호사님도 태도 말씀하셨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지나 태도나 모두 강하게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 후보처럼 매운맛으로 꾸준히 가고 있다라고 네. 하면 이 발언도 시원하다 이재명답다라고 할 수 있는데 메시지도 되게 사이다에 물 탄 것 같이 나오고 태도도 평소에는 계속 뭔가 1위 후보 같은 너그러움을 추구하다가 갑자기 이런 게 나오니까 저는 이 정도 발언은 아마 캠프로서는 진짜 굉장히 고심하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발언이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지지층의 환호만 갖고 선거에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지층은 시원한 소리다. 아이고 잘했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저분 왜 저러지? 저렇게 신경질적인 반응 보이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 지사요. 그 뭐 인터넷에 쳐보면 나무 위키트리 보면은 해명해야 될 의혹들이 한 30여 가지가 돼요. 거의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재명 지사 전과 사범입니다. 네. 예를 들면 검사 사칭했어요. 그거 가지고 벌금 150만 원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도 했어요. 그거 가지고 벌금 150만 원 받았어요. 네. 그러면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당신 왜 검사 사칭했어? 그러면 이전에 벌금 이미 맞아가지고 다 해명된 거예요. 이렇게 또 반응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분은요.
언론과 국민의 검증 요구에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진영을 떠나서 네.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근데 이런 식의 1차적인 감정적인 즉각적인 대응은 저 사람이 과연 지도자 깜일까? 라고 국민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선 본선 과정 중에서도 네.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 변호사님. 그 뭐 검사 사측 문제는 사실은 뭐 PD와의 방송국과의 관계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이 여배우 문제는요, 아마 그 여배우는 그거를 계속 원하겠죠. 어쨌든 선거 과정에 본인이 이슈화가 이슈화되고 되는 되는 걸 텐데 네. 과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 뭐 얘기하는 건 그럼 그 여배우가 어떤 일이 있었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배우가 제시하는 건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미 뭐 몇 년 동안 사실 많이 나온 그렇죠. 얘기들이 있죠. 계속 나온 얘기라서 아마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일일이 얘기할 때마다 그 반박을 해야 되느냐? 이건 또 제가 보기에 뭐 그럴 필요 없다고 보는데, 저도 그 발언 자체는 조금 실수했다고 봐요. 당연히 할 필요 없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 뭐 대개헌 발언이나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은 사실은 두 분 스타일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할 말 뭐 이렇게 안 하고 안 할 말 뭐 참고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송영길 대표도 보면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편이에요. 네. 평소에 생각이 어찌 보면 그냥 드러난 거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두 분 뭐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대개헌 논란도 사실은 굉장히 당내에서 민감한 문제죠. 민감한 문제인데 오히려 이게 아마 본선 가고 막 이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송영길 대표가 지금 어찌 보면 뭐 박정희 경부고속도로 야당 반대했는데도 잘 왔다. 그리고 만주에 가서 뭐 제철소 보고 와서 포철 만드는데 잘했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평소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네네. 중도로 확장해야 되고 어찌 절실하죠. 지금 당 지지율도 좀 우리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약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 이제 두 분은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아까 지금 나온 얘기 중에 그 송영길 대표의 그 대깨문 발언, 요거 어떻게 나머지 지금 두 분 말씀은 못 들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떠한 그분이 얘기하려고 했던 논리, 설명 이거를 넘어서서 단어가 주는 자극적인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음.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면 그것을 뚫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역할이다. 네. 이 부분 얘기하셨는데 아유 그냥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잘못된 선택 같아요. 그냥 이 부분도 그래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좀 하나 된 팀으로 돼야지 누구 되고 누구 안 되고 이런 식의 반응 안 됩니다. 라고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설득해야 된다. 네네. 그것이 당대표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정동영, 이명박 후보 때 대선 형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게 좀 절박하다라는 게 이제 송영길 대표의 좀 그런 뉘앙스로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재명 지사나 송영길 대표나 비슷한 게요. 이재명 지사 자꾸 지금 뭐 기본소득 말 바꿨냐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그럼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건데? 이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50만 원만 줘도 뭐 25조 들어간다니까. 네네. 그럼 결국은 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던지는 거예요. 성장이 우선이다. 그게 어찌 보면 야당이 아차 싶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항상 뭐 성장 위주,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분배 위주로 갔었는데, 그렇죠. 우리 성장해서 파이가 커지면 그걸로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뭘 한마디로 아차요 얘기하면. 아차하기.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은 아차할 게 그런 없지. 그게 이제 아차할 게 결국은 없죠. 중도 확장 전략인 거예요. 음. 지금 얘기하는 자꾸 말 바꿨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럼 사실 그 기본적으로 송 대표의 이런 발언도 중도 확장을 당연하죠. 원하고 지금 그걸 얘기를 염두에 하는 두는 거예요? 거죠. 그래야만이 선거에 이길 수 있기 너무 때문에. 좋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중도 확장까지도 아니고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을 하나로 모이는 코어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1차적인 것 같아요. 네, 중도 네. 확장은 대깨문 발언으로 중도 확장 안 되고요. 일단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 돌았고 이전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도 돌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실함을 갖자. 그러니까 사실 뭐 더 점잖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정권을 지켜야 된다는 훨씬 더 절실함을 가져야 되고 원팀으로 뭉쳐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메시지가 밍밍하죠. 밍밍하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쓴 건 맞아요. 이게 전략적 선택인지 실수로 평소 생각했던 게 훅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감정선을 곁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 우리가 저 실험을 가지고 모여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정치적 좋습니다. 효과는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네. 이제 슬슬 또 우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뭐 벌써 이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네 분 다 이견이 없으시니까 민주당 예비 경선 지금 현재 1위 이재명 후보가 차지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해주셨으니까 다음 주부터 그럼 진행되는 여론조사에는 조금 추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도 장소영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게 나오는 것도 있고 어쨌든 대단히 좀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양자 대결로 봤을 때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정말 박빙 싸움 될 거다. 정말 51대 49 싸움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 추이? 그러니까 두 분의 양강 체제는 계속 유지될 텐데 지지율은 하락 추세로 갈 것 같아요. 총량적으로 얻는 지지율의 네네. 수치는 좀 하락 추세로 이재명 갈 후보가? 거다. 아니 둘 다. 둘 이재명 후보든 다. 윤석열 후보든 네네.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상처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후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다시 지지를 이제 좀 처리하거나 유보를 하게 돼요. 유보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하락 추세로 갈 것 같다.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의 당연히 하락 추세 가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 엑스파일이 20가지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20개 말고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오염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엑스파일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30개가 있어. 30개 100개라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지금 남이 얘기했지만 인터넷 다 알려지고 선거 때마다 다 나왔던 얘기예요. 네. 사람들은 새로운 이슈, 새로운 의혹에 관심을 갖지 철진한 이슈에는요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말 하나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나 다 새로운 거예요. 정치 네.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은 내려갈 길밖에 없다라고. 저는 한동안 양쪽 다 조금 하향 추세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 하향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재명과 윤석열이 처한 위치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당의 후보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에 2002년 대선 때 후단협에서 후보 사퇴해라 이런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갈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라는 당이 그때와는 좀 달리 열린우리당 그때는 이런 세력들이 완전히 좀 나뉘어 있었는데 그때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이 얼마나 송영길 대표와 당이 얼마나 이재명 후보를 받쳐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금 출마하겠다, 네네네. 정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플랜 B와 보완제가 준비돼 있어요. 이게 이슬비에 속옷 젖고 잔매에 골병 든다고 이게 하향 추세가 어느 정도 선 아래로 내려가면 급격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당이 어떻게 뻗어 줄 거냐의 문제고 네. 윤석열 후보는 보완제가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오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보완제가 많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면 윤석열 후보도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일단 천면원 선생님 얘기까지. 저도 신 변호사님 얘기에 되게 공감하는 부분 네네. 많은데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하향 그 추세로 갈 거다라고 보는 게 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검증이라는 게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1위 주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관심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 내용보다도 대처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계속 내려갈 거예요. 저는 대표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매섭게 쏘아붙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수치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였는데 당신이 알아서 찾아보라고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1위 주자로서 내가 이 정도의 검증을 받는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렸다라고 봐야 되고 이거 빨리 고치셔야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윤 전 총장도 기본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부상을 하게 되면 조금은 떨어질 거예요. 네. 근데 입당이라는 또 한 가지 컨벤션 효과가 남아 있고 또 보면 여전히 리무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리무진까지는 아니고 보완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대체제네, 전세 대체제. 버스로 이제 교체하시려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가는 버스.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입당과 또 특히 아직까지 자기 이제 대선 공약 발표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또 분명히 반등의 계기는 있을 거니까 컨벤션 컨벤션처럼 살아 있어요. 저는 공약 발표가 두렵습니다. 무슨 공약이 나올지 약간 굉장히 극우적인 메시지. 잘 준비하셨대요. 기다려봐요. 준비했대요? 네, 아 잘 그리고 아까 준비하셨대요.
제가 말씀드리던 중에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잘못 얘기했어요. 대체제가 얼마나 치고 올라나에 따라 후보 선수가 네. 주전 선수를 이겨. 아이 좋습니다. 뭐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좀 야당 쪽 얘기를 주로 했다면 오늘은 이제 여당 쪽 얘기를 주로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제 1차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오니까 그 내용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계속 네.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천하람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내일부터 바뀝니다. 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다시 한번 꼭 좀 챙기시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